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후 두 번째 세션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패널의 좌장이신 이원영 교수님은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원장이셨고 지금 스태피의 명예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원영 박사님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중요한 그 심포지움의 그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80분인데, 한 토론자가 5분입니다. 그래서 5분이 한 7분 내지 10분 정도 하시면 한 40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는 청중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분은 그 발표자께서 또 그 청중에서 나온 질문이나 뭐 토론자가 나온 질문에 대한 답 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도록 이렇게 시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주제가 한국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을 이렇게 다시 돌아본다 그러는데, 뭐 돌아보는 거에 그 다음 말은 뭐 돌아보고 앞으로 어디 갈 거냐, 이렇게가 결국은 오늘 토론의 주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반 전반부에 발표가 4분 있었고요. 그 4분의 뭐 발표 내용을 제가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룩소테 교수님께서 그 Destructive Creation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찰스 에드퀴스트 교수님께서 Holistic Innovation, 그리고 선주 교수님께서는 Innovation Driven Development Strategy, 그 중국의 그 방향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종훈 박사 부원장께서는 창조경제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혁신 시스템이 뭐 뒤돌아보고 가야 할 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모방에서 그 혁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창조성 얘기. 김인수 전 원장님, 우리 이정훈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그 From Imitation to Innovation 쓴 게 1977년이니까 벌써 그때부터 모방에서 창조 얘기를 했으니까 17년이 벌써 했네요. 그것만도.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모방에서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창조를 현 정부가 빌려갔어요. 경제 부분이 창조 경제를 하면서 이제 창조라는 말을 빌려가면서 뭐 우리 박 대통령이 로얄티를 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창조라는 용어를 이제 경제나 국가 운영에서 이제 과학기술 쪽으로부터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게 그 창조를 경제 파트에서 가져감으로써 좀 우리 에드퀴스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잘못되면 이 용어, 창조라는 용어가 이게 정치적 용어로 전락해가지고 옛날에 그 김영삼 정부의 뭐 세계화라든지 노무현 정부의 뭐 혁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로서는 계속 써야 될 용어가 정치화돼가지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창조라는 그 키워드를 사실 경제계에 뺏겼는데,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걱정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드퀴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서치 시스템과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과학기술 정책도 하고 뭐 창조 경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창조 경제의 논의에서 이 과학기술계의 소리는 오히려 오히려 줄었다 싶은 게 사실 걱정이고요. 또 그게 결국은 그 전문성 없는 이런 또는 그런 그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과학기술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한번 풀어갈 거냐 하는 거를 오늘 토론자께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제 쪽과 과학기술 쪽이 이렇게 함께 끌어가는 창조경제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토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잠깐 토론을 돕기 말씀드렸고요. 5분의 토론자가 계신데, 토론 순서는 제가 좀 약간 조정을 했어요. 이게 되게 보면, 민간 섹터 먼저 하고, 이게 공공 섹터 하고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면은, 정재영 교수님이 맨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성주 박사님. 세 번째는 중앙일보 이규현 편집 논설위원님이 세 번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가 사무단장으로 계시는 유병규 제가 자문회의 유병규 단장님이 네 번째 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박희재 단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잠깐 이 발표자분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정재영 교수님은 이 경쟁력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들 민관과 산학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 있고요. 홍성주 박사 국가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체제 이런 정책 전문가시고, 그리고 이규현 위원님은 제가 편집 처음 뵈가지고 경력은 잘 모르지만 중앙일보 상당히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재 단장님은 서울대 교수로서 굉장히 연구 성과가 큰 사업반을 많이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병규 단장님은 전에 제가 현대에 계실 때부터 제가 아시던 분인데, 민간 부분에서 계시다 다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작년부터 잡으셨다 그런 분이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전문가님들을 토론자로 모셨고요. 5분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영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순번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다시 첫 번째로 올라온 또 다른 혁신성을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제 코멘트를 드리기 전에 스태피의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연구분들께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모두 발언에 있어서 이 4개의 논문을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이제 감회를 좀 받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할 때 찰스 에드키스트 교수님 논문을 읽고 있었고, 또 룩세테 교수님 논문을 읽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몇 년이 지난 이 자리에 와서 또 감히 같은 이런 선상에서 이런 코멘트를 드린다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저희 오늘 스태피 국제 학회를 열면서 이 4가지 페이퍼를 저는 들으면서 경험했던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면, 옛날에 키스 파빅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Innovation is neither nor easy automatic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새로운 전환으로서의 국가혁신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잡는다는 그 취지는 참 좋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달성하는 과정은 참 매우 페인스테이킹한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국가혁신 시스템이라는 거를 방향을 잡고 재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다가오고 어떤 요소로서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현재의 그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 관점, 그리고 현재 그 진행되는 속도와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 룩스웨트 교수님께서는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ICT에서 주어지고 있는 어떤 트랜스페런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한국은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회와 학습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학습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소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한국이 외국에 알려졌거나 또 우리가 외국에서 받아들인 정보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공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를 진짜 얻고 거기서 학습을 하려면 실패 사례를 참 많이 배워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실패 사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또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모으려고 하는 외국의 사례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할 때는 그런 소스의 다양화 그리고 특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어려운 관점에서의 어떤 실패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일반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룩스웨트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상당히 인스파이어링하고 어쩌면 그 앞으로 많은 연구의 주제가 발생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아마 오디언스 쪽에서도 새로운 관점이고 새로운 그 어떤 관찰이다라는 면에서 아마 저랑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록 disruptive creation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그 해석을 해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현상을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러면 기회인가 어쩌면 위협인가? 라는 그 면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우리가 한 20년 전에 돌아갔을 때 그 유명한 카를로타 페레즈 교수님과 룩세테 교수님이 1988년도에 그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Catch Up in Technology, Entry Barriers and Window of Opportunity라는 그 논문을 그때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추격했던 1970년대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많이 다 알고 계시지만 대량 생산 방식에 의해서 저임에 의해서 efficiency 달성을 통한 그 패러다임에 안착할 수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 행운의 패러다임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로운 IT의 패러다임 안에서 또 다른 트랜스페런시가 보여주는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과연 기회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제가 룩세트 교수님께 한번 감히 여쭙고 싶고 만약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혁신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혁신정책이라는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은 학자들도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쓰고 있다. 그리고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본다면 스태피가 그러면은 명칭을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아니라 혁신정책연구소로 바꿔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혁신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어쩌면 기술정책이라는 걸로 우리가 지금 포장하고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유럽조차도 혁신정책에 대해서 지금 아직 아키텍처가 있지만 실행하고 실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쉽게 솔루션이 보일 건가?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에듀키스트 교수님께도 과연 한국이 지금 현재까지의 과거 IT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진화해왔던 현 단계에서 어쩌면 전환 단계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혁신 정책의 한국만의 어떤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우리나라의 혁신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특성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물론 너무나 정확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맞는 질문을 많이 도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혁신 정책을 우리가 임플리멘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혁신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혹은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 정확히 해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전환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어쩌면 A 다음에는 B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 거다.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격 단계에서 지금 스태피 송희진 박사님이나 여러 연구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탈추격이라는 개념을 쓸 때도 그 탈추격의 개념이나 전환의 개념은 분명히 모든 게 포지티브하지는 않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도 분명히 부정적인 이펙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하고 예측할 수도 있어야 그때 혁신 정책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전환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 경도된 생각이 아니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 있게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측돼서 버틀렉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 정책이었던 틀과 그리고 너무나 빨리 가려고 하는 틀, 그걸 조금 슬로우라는 걸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이 첫 번째 그 방향성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폐기학습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또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혁신 정책을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혁신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많은 요소들을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출연연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와 출연연의 관계가 너무나 타이틀리 지금 카플링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전환하려고 하면 이것을 루즈리 카플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자율성이 생기고 그래야만이 어떤 창조적 아이디어라는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하부 구조나 인터미디어리 이런 조직들이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타이트한 관계에서 조금 더 루즈리 카플한 방향으로 정부도 그거를 봐줘야 될 것이고 전 출연연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딱 10분 하셨는데요. 한 7분, 다음 분들 한 7분 정도로만 해주셨습니다. 이게 자료 없이 10분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듣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7분 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2차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홍성주 박사. 네. 예, 안녕하세요. 스태피에서 일하고 있는 홍성주입니다. 저는 오늘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문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어떤 발전시킨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룩소테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룩 교수님 발표로부터 배운 점은 ICT의 발전과 함께 최근에 10년 동안 혁신의 어떤 주요 타입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디스트럭티브 크리에이션이다. 근데 이게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꼭 옛날과 같이 혁신이 고용과 성장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 뭐 이런 것들하고 이게 함께 어우러져 가는 이 하모니어스 그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어떤 좀 근본적인 성찰을 지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룩 교수님 발표에 따르면
최근에 그 혁신적인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 소비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제품의 어떤 근본적인 사용 가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훼손을 시키고 그보다는 이제 계획된 폐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planned obsolescence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 쓸만한데 계속 물건을 사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신규 제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룩 교수님의 인사이트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스태피의 어떤 미래센터에서 메가 트렌드나 트렌드 분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10년의 IT 기술과 연관이 되는 그런 어떤 변화에 조금 네거티브 소시에털 익스터널리티라고 볼 수 있는 음해 사회적 외부 효과 이런 면들도 있지만 ICT 기술의 발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또 다른 혁신의 트렌드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들입니다. Smart is the new green. 우리가 스마트 시티 내지는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스마트 뱅킹, 스마트 홈, 스마트 워크 이런 부분들은 사실 IT 기술의 발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기술의 발전이 아까 이게 디스트럭티브 컨스트럭션하고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자원을 더 절약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시키는 방향의 그런 흐름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또 다른 한편의 흐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그런 IT 전략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기하는 것은 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파괴적 창조 타입의 혁신이 안고 있는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이라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화두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이제까지 혁신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봤던 이런 면들에 대해서 더 다각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유형화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이전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향이 사회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경제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환경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런 어떤 다양한 목적들 안에서 위치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많은 가치들이 서로 아주 잘 어우러지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어우러지기 힘든 그런 상충하는 면들도 상당히 많이 내재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혁신과 혁신 정책을 이해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해 프레임과 정책을 설계하는 어떤 기본적인 합의 프레임을 우리 사회가 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에서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되는 새로이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룩 교수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에드키스트 교수님 발표에 대한 것입니다. 에드키스트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일적 관점, 홀리스틱 어프로치의 어떤 혁신 정책을 한국은 실험을 한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러시죠? 2000년대 중반 우리는 혁신본부라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2011년부터 12년까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또 좋은 홀리스틱 어프로치라는 관점 하에 어떤 종합조정 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구들은 다 사무국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유럽에서도 하기 힘든 그런 어떤 좀 시도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서 이러한 어떤 전일적 관점의 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께 사실은 묻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더 나은 기구, 혹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더 나은 기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이 부분 이런 변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체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Politics Matters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홀리스틱한 접근을 가진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서 이렇게 배운다면 너무 배우는 게 없지 않을까.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드키스트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어떤 국가가
그 통합적인 그런 혁신 정책을 실천할 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가 이렇게 내디뎌야 돼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첫 발은 무엇이 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해안이 있으시면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 질문이고요. 제가 이제 정책 연구자로서 이런 어떤 심포지움으로부터 배운 점으로 생각하는 저의 의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몇 가지로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네 죄송합니다. 화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셔널 레벨에서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많이 나온 화두가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그 두 개가 사실은 국가라는 그 관점이나 국가라는 차원의 분석 단위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을 우리가 더 넓히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화두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견해는 지속가능 혁신 또는 사회적 혁신을 위한 혁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혁신 생태계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이미 발전시킨 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우리도 유럽과 같이 사이언스 앤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의 하나의 축으로 들어가 있었고 물론 그것들의 실행이 어떠했냐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봐야 되겠지만 여하간 그런 시도들 자체도 중간에 잠깐 있다가 말았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나 정책의 어떤 시도들을 지금 더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의 의견은 사실 중국 사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국에서 현재 문제들로 많이 지적되는 것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중국 정부의 정부 주도성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중국 사례를 보면서 그럼 한국에서의 정부 주도성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 건지 지금 이게 이제 문제로 많이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정부가 시스템 빌더이자 중요한 컨트롤러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속성이나 전통을 따지자면 정부의 역할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방향보다도 역할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는 게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대단히 좀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좋았던 게 근본적인 어떤 혁신 정책의 어떤 근본이 뭐냐면 결국은 다이내미즘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혁신 정책은 뉴커머들이 새로운 어떤 행위자들이 사회에서 등장하고 성공하고 실험하고 하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정책으로서 순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정책들에 비해서. 그래서 혁신 시스템이 건전하고 다이내믹할수록 그 나라의 사회도 더 건전하고 다이내믹해질 수가 있다. 사실 혁신 자체가 아까 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스트럭티브 크리에이션 같이 조금 약간 소수가 이득을 보고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식의 다이내미즘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혁신이겠죠. 그런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 사회도 또한 정체되는 그런 파생 효과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제 이상과 같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훈으로 삼고 스태피의 어떤 정책 연구 이런 부분에서 더 숙고하고 성찰적인 연구들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 교수님 토론하고 박수 안 치셨지만 홍 박사 토론하니까 박수를 치게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러면은 이게 좀 주제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가 돼가지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좀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요. 제 생각은 좀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의 이런 앞으로 정책, 우리나라의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야 될 길, 거기서 뭐 앞으로 유의해야 될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걸 외부에 오신 분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이런
토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규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이규현 논설위원입니다. 사실 평목항에 며칠 있다가 그냥 감기가 들려가고 목소리가 그냥 맛이 갔습니다. 저의 화두는 미디어, 또 어젠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사회 혁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어디 이 세미나에 가보면 과학기술 위주, 과학기술만의 혁신을 얘기했는데 오늘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가 나와서 일단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혁신, 아까 지금 지속가능 발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경제나 과학기술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나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세 축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정원 부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장기를 예를 들으셔서 이런 여러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크게 보면은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사회 통합, 또 환경의 대응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삼각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 가면 갈수록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실은 자살률 OECD 1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1위 국가예요, 1위 국가. 그 다음에 법령에 대한 다양성 거의 꼴찌입니다. 안전지수 거의 꼴찌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게 최근에 나온, 며칠 전에 나온 OECD 자료를 보면은 정부를 믿는다는 게 23%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39%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세월호 전 조사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탑의 사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회인데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을 시행하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사탑의 사회 자체의 틀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진정한 국가혁신이라는 걸 이루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이 부원장님께서 잠깐 사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과 사회 또는 환경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어젠다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통치적 정치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혁신을 얘기했을 때 속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혁신을 얘기했을 때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신뢰가 이 정부나 국가에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난 정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색 성장한다고 몇 개의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엄청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다 폐기가 됐죠. 녹색 위주로 해서 썼던 정책들, 기구들 다 쪼그라들거나 또 예산을 못 받는 상황이 오거나 중단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가서 폐기가 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 혁신 정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국가의 혁신 정책에 무언가를 국가에서 어젠다를 내세웠는데 그것이 5년 단위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거를 실행 단계로 가면 3년밖에는 우리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 국가 혁신 참 좋은데 이걸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건지 우리나라 같이 강력한 대통령 집권 국가에서 이게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국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회의를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체 정부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의 문제, 그러니까 집권당의 문제를 떠나서요. 집권 세력의 문제를 떠나서 밑으로 또 내려보면은 각 정부가 지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제가 조사한 거 중간 보고서는 받았는데 한 모든 부처에서 소위 말해서 5년 단위 이상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조사가 아직 정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혁신이고 어떤 어젠다가 만들어졌을 때, 의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의제가 진행되는 어떤 그 과정이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변수, 또 정치적인 변수에서 좀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혁신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융합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창조 경제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ICT 중심, 과학기술 중심의 또 인문 사회를 융합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한국이 굉장히 융합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융합의 레벨을 크게 보면은 세 단계로 보통 나누는데요. 멀티, 또 그 다음 단계가 인터, 그 다음에 트랜스라는 단계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멀티 수준 정도 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융합을 얘기했을 때 과학기술 간의 융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간의 융합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멀티적인 정도의 수준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융합 연구의 사례들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 한국 사회에서 10년간 벌어졌던 여러 가지 곳곳에서 벌어졌던 융합 연구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과 적어도 다른 인문사회 예술 쪽하고 연결돼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경제, 창조적인 기술,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이런 상상력을 하는데요. 자, 하나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떠냐. 예를 들면 이공계 대학의 대표주자인 카이스트, 그 다음에 문화예술대학의 대표주자인 한혜종, 이런 데가 그냥 합쳐버리는 정도의 전략이 나오면 어떻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정도가 좀 나와야지, 통 크게 나와야지 국가 혁신을 논의할 수 있고 융합 연구를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7분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룩세트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 좀 창조적 파괴적 창조, 이거 굉장히 아주 언론인들을 보면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 아주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오냐면요, 파괴적 성장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 성장과 지금 말씀하신 파괴적 창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가르침을 좀 더 주시면 어떨지, 그걸 어떻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건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토론 고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에는 유병규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유병규입니다. 이원영 박사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첫째는 저는 늘 그동안에 민간 부분의 토론자로 소개를 받았는데 오늘 공공 부분의 토론자로 소개받는 것을 거의 정체성이 약간 혼란스러웠고요. 그다음에 R&D를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이 R&D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 잘 나와 있는가 하는 또 혼란스러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의 입장에서 또 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네 분의 주제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파괴적 창조의 위험성, 또 전체적 전철론적인 혁신의 필요성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또 중국의 혁신 체계 발전 노력이 한국에게는 매우 참 위협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 네 분이 발표하신 이러한 내용 중에서 그 의문이 나는 점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분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 혁신 체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 점을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룩소테 교수님한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파괴적 창조의 근본 원인이 기업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에 있다고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업들이 만약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혁신의 동기가 있을지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한 기업들의 어떤 혁신의 유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고부가치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하려면은 고소득 대상의 혁신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로 인한 그 파괴적 창조를 그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도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점에 대해서 소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에리퀴스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 선형적 그 관점과 전체론적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론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럼 EU나 스웨덴은 이런 전체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선형적 혁신에 이렇게 역점을 두고 머물러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그 전수 박사님에 대해서 질문할 게 많이 있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GDP 대비 R&D 비중이 한국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이렇게 엄사를 서셨습니다만은 R&D의 절대 규모나 R&D 인력 수를 보면은 한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한국의 그 저력, 중국의 저력을 감안할 때 이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참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그 스테피 연구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새로운 어떤 그 혁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점 5가지 점을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원장님 말씀 중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혁신 체제 중에서 이 강점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이라든지 인적 자본이라든지 또 이 동태성이라든지 뭐 캔두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의문점이 드는 것이 지금 그 이 시점에서도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과거의 장점들이 유효한가? 지금 이 한국의 과학혁신 시스템이 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과거의 이러한 강점들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와 같은 의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그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5가지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어떤 제도 구축이나 정책 발굴과 함께 일하는 어떤 새로운 체제가 실제로 어떤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세밀한 실천 매뉴얼이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발굴, 추진되지만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창조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창조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이지만은 관련 전문가들은 이것이 신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연계시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하다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과거에 잘했던 그 제도나 정책의 수립이라는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이제는 이의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또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는 그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 제도 구축에서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화 단계나 추격형 단계에서는
정보, 자금, 인적 자원 모두가 정부에 몰려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부 자원은 크게 축소되는 반면 정보, 자금, 인적 자원 모두가 시장과 민간 쪽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나 하더라도 시장과 연계가 되지 않고 시장과 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혁신을 위한 금융정책입니다. 정부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규제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국가 혁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시장의 정보와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보다 더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은 시간과 비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한국의 R&D 혁신 부분에서 볼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모방 단계에서 중점 산업이었던 중화학공업, 이 자동차라든지 또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이런 그 산업들은 R&D 혁신 주기가 지금 선도용 단계에서 필요한 미래 고부가치 산업 분야인 IT, 또 소재, 바이오 부분보다는 그 R&D 혁신 주기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다 그 중장기적인 시작에서 R&D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 제도와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고부가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제한된 자원 내에서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혁신 체제의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먼저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시간과 비용 조건을 고려한 보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어떤 국가 형식 체제를 짜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그 이원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R&D를 잘 모르는 경제학자와 또 R&D밖에 모르는 과학기술자 간의 융합된 그런 어떤 새로운 그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신축적인 그런 어떤 국가 혁신 체제를 기획하고 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국가 혁신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와 또 이를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성과 평가 및 감사 시스템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새로운 국가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부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국가 혁신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이렇게 개선을 하고 또 매뉴얼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문화, 어떤 의식 개선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어떤 제도 개선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국가 혁신 시스템 하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또 이런 어떤 혁신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을 교육 혁신과 연계해서 이런 데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얘기는 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재 단장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비켜야 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략기획단장 박희재입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또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인더스트리의 목소리를 좀 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단계인데 좀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현장의 얘기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예, 우리 먼저 우리나라 그 기업에 대한 한번 맨살이라고 하고 그죠? 민낯, 생얼이라고 합니다. 요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제가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계시니까요. 지금 세 나라인데요. 우리 독일과 일본하고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기업의 수 그리고 고용입니다. 사실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이 독일, 일본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수의 99%, 그 다음에 고용의 88%를 사실 이 아래, 이 중소기업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 양극화된, 아주 극도로 양극화된 이런 구조는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성장과 고용에 아주 큰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가 R&D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면은요. 이 국가 R&D 아까 인풋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6등. 그러니까 6등 아직도 2등, 3등 갈 자리가 있네라고 하실지 모릅니다만 우리 앞에 있는 나라를 보면요. 1등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쫓아 올라갈 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GDP 대비 이스라엘 1등이고요. 우리 2등입니다. 이미 맥시마이즈 R&D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R&D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출연연의 연구원 숫자 전 세계 6위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독일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페이턴트, 장롱특허 포함해서 전 세계 4등. 이 정도면 OECD의 상위권입니다. 최장의 선진국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아웃풋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처참합니다. OECD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중위권 수준입니다. 상업화, 레퍼런싱, 보다시피 10등에 들어간 건 없고요. 죄다 다 중위권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부로 잘 안 오시죠? 이걸 경제적인 임팩트를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소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데이터를 좀 보고 놀라요. 이 중기청, 제 데이터가 아니고요. 중기청 데이터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R&D를 얼마나 했느냐는 데이터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보시면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야,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꺾어지는 데이터가 있고 놀라셨죠? 다들 우상향만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동안, 우리가 16조, 17조 국가 R&D를 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여기 있었습니다. SCI 페이퍼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2배에서 2.5배가 늘어났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변곡점이 되죠?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한 게 시장형 R&D를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뭐냐면 장롱특허 그리고 SCI 페이퍼를 쓰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전부 다 소진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R&D, 산학협력의 R&D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인데 이것은 월드뱅크,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D, 산학협, 특히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 R&D를 하면 특히 이 대기업은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적인 R&D 수행을 합니다. 기업에 R&D가 필요한 기업 대부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등, 30등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실력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 산학협력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 어떤 팩트가 좀 있느냐. 이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R&D 성과가 낮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2012년 무역협회 데이터입니다. 세계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1등을 하고 있는 물건이 몇 개나 있느냐.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64개라고. 대단히 많네. 64개만 알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앞에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중국 1400개, 독일 700개, 이탈리아를 어떻게 아세요? 228개입니다. 글로벌로 1등 하는 중소기업들이 228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64개 있고요. 홍콩, 중국과 별도로 홍콩 우리보다 조금 아주 작죠. 도시국가인 홍콩 정도밖에 개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캐파와 포텐셜이 대단히 작은 세계 1등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럼 1등 물건 숫자는 과연 안정적이냐? 천만에. 그 1등 물건 중에서 그러면 2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코리아가 1등인데 그 2등 하는 녀석들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12개로 2등을 쫓아오고 있고 미국이 8개 쫓아오고 있고 해서 대충 이탈리아까지 치니까 한 30개 정도가 간당간당합니다. 2등을 쫓아오는 애들이 30개예요 지금. 요게 간당간당하다. 쉽게 말하면 꼴락꼴락하고 있다. 30개가. 그러니까 64개 중에 반틈은 조만간 꼴락꼴락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시장과 지금 인더스트리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엄청나요. 아마 이런 데이터 처음 보셨을 겁니다. 아까 우리 우리나라 굉장히 강력한 반도체라든지 뭐 LCD라든지 자동차, 조선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죠. 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들이 다 핵심 부품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일본에서 가져오는 건데요. 일본에서 그 핵심 재료와 부품을 50% 이상 수입을 하면서 일본에 의존하면서 매 1,000억 원 이상 사오는 물건을 제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100%도 있어요. 아, 이거 뭐 이상한 물건이 천만에. 이건 이거 LCD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이거는 반도체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철강에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이것도 철강에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우리나라 핵심 강국이라 핵심 경쟁을 갖고 있다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의 그 조립 부품들이, 핵심 물건들이 전부 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대기업이냐? 일본에서 글로벌 경쟁을 갖고 있는 글로벌 전문 기업들입니다. 얼마 전에 아베가 우리한테 독도 이슈 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서플라이 끊겠다. 우리나라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런 것이 수도꼭지가 잠기게 되면 우리 현대자동차 수출 못 차고요. 반도체 수출 못 합니다. 나사 하나 없어서 완성차가 안 만들어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R&D는 여기에 포커싱해서 여기에 혁신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GDP 22,000불 정도 되죠? 예, 근데 우리는 뭐 한 4만 불, 5만 불 되고 있으니 우리보다 앞선 나라 좀 보겠습니다. 웬만한 나라 기본적으로 4만 불이 안 나오면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우리 이미 이물이 눈높이는 4만 불, 5만 불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이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4만 불까지 갈 때, 또는 2만 불에서 그 중간 단계, 우리가 이제 우리 VIP에서 3만 불 플래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 그 평균 기간들인데요. 대충 7년 정도에서 연평균 경제 성장 5%에서 6%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7년 이후에 우리는 거의 그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성장과 고용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1%도 내외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유지가 되면 2만 불에서 3만 불에서 30년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60개 중에서 30개가 흔들흔들하고 못 갑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시장의 팩트예요. 이 그냥 계산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뭐 150대 1, 60대 1, 80대 1. 이게 요즘 대학 4년을 졸업맞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고자 하는 경쟁률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대 1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20대 1은 그건 기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4년제 졸업을 졸업맞고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건 기적이 됐습니다. 저희 전략기획단의 유관기관에 이번에 한 사람을 뽑는데 단순 비서직의 계약직입니다. 한 명 뽑으면 30명이 왔습니다. 해외 유학파까지 포함해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젊은 애들은 일자리,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그러냐? 아니에요. 잘하는 나라들 아주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독일입니다. 얼마 전에 VIP 갔다 오셨는데요. 독일 그 어려운 그 리세션 가운데서 그 3%, 4%대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지속적으로 20년 내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어떤 주는 거의 0%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역수지, 흑자, 절대 지존의 1등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가 봤습니다. 독일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하고 좀 다른 특별한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1,300개쯤 되는데 전 세계 한 2,000개쯤 되는데 독일이 1,300개 갖고 있고 미국이 300개, 일본이 100개, 우리나라 25개. 이게 2011년 데이터입니다. 별로 많이는 안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요 기업들은 뭐냐면 한 매출의 반 정도를 수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R&D 아주 헤비하게 아주 인베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좁은 틈새 시장에서 세계를 확 장악하는 겁니다. 세계 1등, 2등, 3등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인 거죠. 이런 플레이어가 있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있으니까 경제성장, 실업률,
무역수지 흑자 이런 구조의 선순환들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이 삭손에는 정말 아주 극적인 경우입니다. 이 삭손은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 땅이었죠. 이번에 우리 VIP스도 삭손에 드레스덴을 갔다 오셨습니다만 여긴 1990년 통일 전까지 국민소득 만불했습니다. 배급제가 있었던 나라였고요. 자본이 없었고 자본가가 없었고 회사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20년 사이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연구소들이 기업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대학, 연구소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산업이 평균 종업원이 한 10명 내외인데 10명 내외니까 굉장히 조그만 기업인가 보다. 독일이 자랑하고 있는 광학, 제조업, 자동차 부품 이 같은 아주 핵심 영역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 포진해 있고 얼마 전에 삼성에서 거의 1조 원 정도를 들여서 한 노발레드라는 회사가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20년 만에 GDP를 울살만하게 만들어놨어요. 배급의 땅 북한과 같은 상태에서 6만 불 정도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제대로 워킹하는 펄스를 갖고 워킹을 한 거죠. 20년간에. 그 핵심에 과학기술연구라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SCI 페이퍼를 쓰고 장롱 특허를 만드는 연구소가 아니고 기업을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기업의 상품과 글로벌 시장에 드라이브를 시켜주는 이런 프라운호퍼 연구소였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전체 연구원이 22,000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출연연구보다 거의 비슷하지 작습니다. 그러나 수독자가 달라요. 엄청난 연구를 했고요. 이들은 실제적으로 독일의 아까 히든챔 1300개를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장롱 특허고 페이퍼 이런 거 안 만들어내고요. 제품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만들어내는 드라이브 시켜주는 걸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하고 국가가 거기에 인풋을 해주는 겁니다. 독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프랑스, 그러노블에 있는데요. 프랑스 이런 모델을 독일이 지금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멀티모델 콜라보레이션에서 리서치, 에듀케이션, 인더스트리 이를 같이 묶는 이런 R&D 패러다임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영국이 최근에 2009년, 2008년부터 닥터럴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얼 릴레이트되어 있는 그런 R&D에 엄청난 인베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영국의 제조업이 지금은 다시 리게인을 하고 있고요. 살아있으면 런던의 덕랜드라는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지금 인더스트리 부흥을 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인풋이 제대로 된 방향의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나온다는 걸 굉장히 좋은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 경험, 아주 짧은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IMF 때 1달러가 2,000원 갈 때 98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1달러 2,000원 가는 제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 교수로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하나라도 물건을 만들어서 정말 1달러라도 수출을 해서 달러를 좀 벌어야 되겠다. 난 낼 금은 없지만 그걸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 학생들 3명 데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지금 한 15년 됐는데요. 지금 현재 한 250명 정도 종업원에 작년도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80%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년이 매출액의 15% 정도를 R&D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시장에서 1등 하는 물건들입니다. 글로벌 마켓시어 1등, 글로벌 마켓시어 1등, 글로벌 마켓시어 1등. 경쟁 전부 다 이것은 미국, 이것은 경쟁 인더스트리 1번입니다. 예, 전부 다 제끼고 글로벌 시장에서 1등 하는 물건들입니다. 예. 결국 차별화된 R&D, 시장 지향의 R&D를 통해서 시장을 리드해가는 그런 것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모습 자랑하는 거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처음 수출해서 받은 1달러를 보고서는 울었습니다. 1달러 제가 표구를 해서 제가 제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물로 액자에 걸어놨습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수출을 해서 나라를 국가 경제를 구하겠다. 국가 경제에 내가 도움이 되겠다는 그 기조를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보관하고 있고요. 3천만 불 몇 년에 받았습니다. 올해는 한 8천만 불 정도 수출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세금만 많이 냈다고 상장도 받았는데 이 상장은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장은요, 이거는 직접 가서 받는 상이 아니고 우편으로 배달되는 상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편으로 배달돼요. 그러니까 상 중에 하나의 상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만들어서, 맨 땅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법인세를 내서 그걸로 국가를 돌리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런 상장을 받았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장영실을 받았고 훈장도 굉장히 많은 상을 100개 정도 받았는데 그런 상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귀하게 생긴 상이 바로 우편으로 배달받은 이 재정경제부 장관 모범 납세자 표창장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이거 양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계 시장 1등 나가는 물건들 글로벌 강소기업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후보자 기업들을 스트롱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세계 시장 리딩하는 1등 기업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박사 인력의 이공계 박사 인력의 83%가 대학하고 출연해 있습니다. 대학이 70%, 69% 연구소가 한 15%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6%가 인더스트리에 있는데 중소기업은 4%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R&D 역량을 갖고 있고 뭐 글로벌 시장에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다 대학과 출연연에 있다. 그리고 죄다 앉아서 SCI 페이퍼 쓰고 계시고 장롱 특허 쓰고 계시다. 16조 가지고. 요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학은 어떤? 미국은요 대학이 아니라도 이미 인더스트리에도 훌륭한 PhD들이 가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은 SCI 페이퍼만 써도 되고요. 리포트만 내도 훌륭한 자기 역할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모든 인력이 다 대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페이퍼만 쓰고 앉았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게 지금 아주 기가 막힌 파라독스입니다. 이걸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문제가 뭐한가요? 저기 서울대학의 데이터입니다. 이 평가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산학협이 열심히 해도요, 인정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하여간 페이퍼를 써야 돼요, 페이퍼를. 뭐, 제이명, 취업네, 뭐 해서 뭐,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재 부품. 우리가 그동안 뭐 조립을, 사실 소재 부품,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이거를 전부 다 국산화하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영역을 키워야 된다.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생산 기술의 저변이 뿌리 산업.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고용과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뿌리 산업인데요. 이 부분을 너무 경한시가 너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스페셜 컨시더레이션 여기를 인커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산학협력, 말로만의 산학협력, 뭐 기술기술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켓을 갖다 놓고 산학연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무슨 뭐 네이처에 냈습니다, SC에 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이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이런 거 가지고선 박사학위 박사 이건 좀 그만하고 실제 산업이 필요한 기업이 필요한 R&D를 해서 학위를 주는 우리 인천대 필요한 거 바로 이거다. 이런 부분에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발표에 우리 굉장히 좋은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과 이 엔터프리너라는 것은요, 이 기업하는 뜻이 비기닝, 시작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시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 경영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만 없는 데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가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능력도 갖고 있고 열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식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업가, 창업가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공무원 또는 무슨 이런데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줘야 기업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부족한 정신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를 혁신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K-히든 챔피언 육성, K-히든 챔피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는 국가적 지상 과제고요. 정말 우리 송 원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국가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R&D에서의 국가 혁신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의 목소리고 현 시장의 목소리고 산업의 목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 해봤어. 우리 박 교수님은 해보신 분이니까 아마 해보신 분이 그 자리에 가서 해보시면 아마 더 잘하실 거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5분 톤이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많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중요한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선 우리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가야 될 관점에서 보면 하나가 한국적인 이노베이션 시스템, 또 지속 가능하다는 말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또 융합, 네트워킹 이런 거, 또 수요자 중심, 또 말씀해 주신 게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하셨는데, 또 하나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을 우리 박 교수님은 이 롱웨이 투고라는 거는
많이 바꿔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파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을 우리 록소테 교수님은 디스트럭티브 크리에이션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입장에는 상당히 선진국적인 에서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이제 모방해서 창조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단계에서 사실은 오히려 이 창조적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 더 우리한테는 렐러번트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오늘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피 국제 심포지움에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발표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아주 정말 깊이 있는 해안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NIS의 새로운 어떤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우리 체어를 맡아주신 이원영 박사님을 비롯한 5분의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저희는 시작할 때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고 오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오늘 굉장히 유익한 발제와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NIS 시스템을 꼭 크리에이티브 이카노미라는 관점을 이제 우리가 명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한 NIS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에 저희들이 이제 서포트하는데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나중에 이제 저는 가능한 짧게 마치고요. 나중에 이제 식사하면서 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 박희재 단장님께서 정말 열변을 토해 주셨고 사실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박희재 단장님이 하시는 파트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중에서 이렇게 나가야 될 부분의 하나고 그게 우리의 NIS 시스템이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창조적 경제 그러면 나머지는 다 깔고 뭉기고 창조 경제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앞으로 더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박희재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 NIS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어떤 우리 사고를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좀 가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정된 시간이 제가 딱 보니까 6시 딱 맞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I would like to thank two participants. Let us keep them. 이분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자시고 우리가 여기 모실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